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물체 운동 중에 등가속도 운동 했었거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물체를 분류하면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물체를 우리가 정지된 물체라고 하고요. 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 변해가는 물체를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 자, 근데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 그 차이점은 움직이는 물체들은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 운동 상태가 주유라. 뭐라 그랬어? 뒤져. 운동 상태가 뭐라 그랬어? 빠방. 됐어?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만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와 뚜렷하게 구별돼. 됐어?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쓰면 되는데 방향도 이제 계산할 거야. 계산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 됐죠? 그리고 물체가 움직일 때요. 가장 중요한 건 걔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라고 하는 빠르기를 계산하는데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물체가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 데까지 2초 걸렸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첫 번째야. 자, 물체가 이렇게 갈 때 위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요. 우리는 위치 변화량을 두로 나눕니다. 물체가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방향 상관없이 어차피 내가 걸어간 거니까 크기를 더한 값을 나타내는 걸 중3 때 배우는 이동거리라고 했어. 그래서 이동거리는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걸어간 거리를 다 더한가 14m를 갔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앞으로 10m 가는 것과 뒤로 10m, 4m 가는 건 달라. 그래서 방향을 고려한 위치 변화량을 우리는 변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근데 얘는 방향을 고려했기 때문에 변이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인데 그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화살표하면 이게 변이 방향이야.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으로 변이를 갖고 있고요. 변이의 크기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 그래서 6m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어. 됐죠? 이러한 위치 변화량을 각각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실제 얘네들의 빠르기야 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진짜 빠르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빠르기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현수야 뭐라고 하니? 뒤져! 이거 뭐라고 하니 주유라? 네, 이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앞에 평균이라는 단어 뺀 거죠? 평균 속력을 이렇게 구해요. 됐죠? 그런가 하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우리는 속도, 원래는 평균 속도야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래서 얘는요. 속력이 얼마냐면 2초로 나누는 거니까 속력은 7이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 값이고요. 자, 속도는요. 변이가 앞쪽 방향으로 6m이기 때문에 이걸 2초로 나눴을 때요.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는 방향을 갖습니다. 앞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속도죠. 그래서 속도도 방향을 갖는 벡터다.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운동에도 종류가 있었다. 운동의 종류. 움직이는 물체는 무조건 빠방을 갖는데요. 물체가 처음에 빠방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1분이 지나던 10시간이 지나던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나중에 됐을 때까지 이 아이의 빠방을 보니까 한 번도 방향도 안 바뀌고 빠르기도 안 바뀌어. 됐어. 그래서
운동의 첫 번째 종류는요. 보시는 것처럼 운동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이 첫 번째였어. 맞아?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뭐라 그래? 그쵸. 빠르기 일정의 등속, 방향도 일정의 직선.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중3 때 배워. 근데 이걸 고등학교 가서는 한 글자 더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지? 네, 이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빠르기라서요. 방향도 빠르기도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을 줄여서 등속도 운동으로 표현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내가 A4 용지 줬어. 그 A4 용지에다가요.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방향 안 바뀌고 빠르기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그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등속도 운동일까? 그려. 우리는 물온하고 물투를 그냥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 그 그래프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상상 맞습니다. 등속도 운동 그래프 그려서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변화가 없이 일정 그래프 그리면 등속도야. 그쵸? 자, 이렇게 등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비례해서 증가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쵸? 근데 모든 그래프 속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게 수학 시간에 배운 기울기와 면적에 어떤 물리 양이 숨어 있다. 그게 뭔지 찾아내는 게 물리다.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시간 위치 그래프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 기울기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리에서의 숨어 있는 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기울기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 기울기는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위치라서 위치 변화량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뭡니까? 속도 또는 속력.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이 아이의 속도 또는 속력 값이 기울기에 숨어 있다. 근데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똑같은 운동,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그래프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 면적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때도 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x축과 y축의 곱으로 구하는 거다.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의 면적은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면적에 숨어 있는 건 이동, 거리 또는 변이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프의 모양하고 상관없이 x축과 y축의 값만 같으면 숨어 있는 내용은 똑같아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얘 등속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맞다고요. 됐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얘 1초 동안 간거리 얼마야? 2m죠. 2초 동안 간거리 얼마야? 4m죠.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래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제 변하는 운동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과 반대말로요. 변하는 운동도 있어요. 이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중3 때까지는 그냥 변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변하는 운동을 주유라. 그렇죠.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변하는데 뭐가 바뀌면 가속도 운동인데? 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랬잖아. 이게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니 첫 번째, 방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요. 빠르기만 바뀌어요. 그래도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이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빠르기만 바뀌는 거에 뭐 있니? 주유라 두 개.
그치? 그거 현수 배우티 좀 내. 빠르기만 바뀌어요. 뭐가 빠르기만 바뀔까요? 이거요. 그쵸? 얘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지만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 근데 떨어질 때요 공기저항 안 받고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해. 그치? 그런가 하면 던져 올릴 때요 얘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만 가요. 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방향 안 바뀌고 빠르기만 줍니다. 이건 무슨 운동? 그렇죠. 중력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위쪽 방향이니까 이걸 연직 상반 운동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됐어? 그래서 이 두 개가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향만 바뀔 수도 있어요. 빠르게는 안 바뀌지만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변환 운동이야. 뭐 있을까? 그렇죠. 빠르기는 일정의 방향만 바뀌어 등속 원운동. 자, 세 번째가요.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도 있어요. 이게 바로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거예요.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다 바뀌는 운동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바뀌더라도 변하는 운동, 얘네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얘네들은 가속도 운동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가속도 운동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0초, 1초, 2초, 3초, 4초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요. 물체의 위치를 보면 0, 2, 6, 12, 20m 위치에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빠르기가 안 바뀌는지 변하는지 보려면 구간을 잘랐을 때 구간 빠르기들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구간은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를 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입니다. 이 구간도요. 1초라는 시간은 같지만 4m 갔기 때문에 빠르기가 4 됐습니다. 이 구간은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m 갔으니까 빠르기 6이고요.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8m 갔기 때문에 빠르기 8로요. 실제로 각 구간별로의 빠르기의 속력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빠르기 또는 방향의 변화 크기를 가속도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그죠? 그 중에서 방향이 바뀌었을 때 가속도는 나중에 구하는 방법 보여드릴 거예요. 빠르기가 바뀌었을 때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방법.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돼.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인데요. 얘가 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방향 갖는 벡터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속도 바뀌었어요. 이때 가속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뺐으니까 속도 변화 크기는 2고요.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데 걸린 시간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한 구간 시간이 걸린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초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2m/s 제곱 이렇게 오래요. 두 번째도 보시면 속도가 2 증가하는데 1초 걸렸으니까 가속도 2입니다. 세 번째도 가속도 2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은 운동, 그걸 멋진 말로 등가속도 운동해 이렇게 표현해. 그쵸?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도 이제 그려 그래프 3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러한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도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것도 체크.
그런 개념이죠. 오, 다 기억나네? 응? 그래도 기억하네. 자,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는 변함없이 일정, 속도는 일정하게 빨라지고 있고요. 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일 때도 숨어있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시간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도인 거 맞습니다. 근데 얘는 기울기가 두 종류가 있죠.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있어. 맞죠? 2초일 때도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인데 그 중에서 접선 기울기는 바로 그 순간의 속도를 얘기한다. 또는 순간의 속력을 얘기한다. 요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때 기울기는요. 0초에서 2초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구간 기울기는 평균 속도로 보는 게 맞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순간 속도인 순간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운동이야 이렇게 보고요. 자, 얘도 기울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얘 기울기에 숨어있는 거 가속도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면적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간거리 또는 변이 숨어있어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도 밑에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으로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랬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좀 익숙해지시는 게 맞고요.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래프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칠판에 한가득 그려놓은 그래프 5개 다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사용할 때 주로 쓰는 건 시간 속도 그래프를 주로 쓴다.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등가속도니까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되고요.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증가해도 되고요.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감소해도 다 등가속도 운동 맞다. 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이지랄이면 이건 등가속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의 형태 중에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이런 형태의 등가속도를 쓴다고 치자. 그랬을 때 기울기로는 가속도를 면적으로는 간거리까지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랬을 때요. 얘는 가속도가 10이라고 치자. 이거 한국말이 뭐냐면 얘는 무조건 1초당 속도가 10씩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빨라지기 때문에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고 있는 형태야. 그러면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이 가속도를 가지고 2초가 지나면 속력은 20 증가했을 거야. 그죠? 만약에 속력이 40 증가하고 싶으면 총 4초 걸려야 돼.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했던 것처럼 속도의 변화량인 이 값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등가속도와 관련된 공식 3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와 그랬어. 자, 써봐. 나중 속도는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는 그리고 시간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써봐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죠. 응, 그래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조합해 보시면 되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썩을 놈들이! 우와, 받아쓰기 모드. 자, 이렇게요. 처음 속도가 2였다고 치자. 거기에 가속도가 10이고 2초 지난 후를 물어본다고 치자. 그러면 2초 후의 속도 얼마니? 그러면
처음 속도에다가 늘어난 걸 더해야 나중 속도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양 AT를 더하시면 돼요. 그죠? 처음 속도는 2고요. 얘는 가속도가 10이라서 2초 지난 후에 속력은 10 곱하기 2, 20 증가해요. 그래서 나중 속도는 2 더하기 20이니까 22예요 라고 가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초 동안에 얘가 간 거리는요. 밑에 있는 면적인데요. 그 면적은 사각형 면적에다가 삼각형 면적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사각형 넓이 구하기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공식이야. 사각형은요. t 곱하기 v제로니까 v0t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at니까 at 제곱 이렇게 구하시는 게 간거리 구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등가속도일 때 간거리 이렇게 잘 안 구한다.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 그걸 우리 뭐라 그러니? 평균 속도. 그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사각형 넓이 구하셔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삼각형이 일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요.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는요. 무조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한 값으로 구하더라. 그러니 쟤는 평균 속도가요. 처음 속도가 2고 나중 속도가 22라서 두 개 더해서 반띵하시면 10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갔기 때문에 간거리 24예요 라고 구하는 게 더 빠르다고요. 이 방법 쓴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던 공식을 쓰던 시간이 운동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거든요. 근데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속력이 40이었어. 자유낙하했거든. 그리고 이 높이 얼마야? 이런 건 주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리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시간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시간을 소거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형태가 얻어져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 곱하기 가속도 10 곱하기 얘가 간 거리가 24라고 했어요. 24는 나중 속도의 제곱, 나중 속도가 22죠. 제곱해줘. 22제곱은 442야. 맞아? 어? 너네 나한테 사기치면 뒤져? 22 곱하기 22 이런 개새끼들! 483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얘가 480 나와야 되는데 이거 곱해보세요. 맞죠? 됐죠?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요. 시간을 빼고 나머지를 알고 있을 때 이 네 가지 미지수 중에서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 세 가지의 공식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공식이 아니고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맞아. 됐죠? 자, 여기까지 물원입니다. 물투가죠. 그래서 우리는 물원부터 물투까지 4월 말까지 끝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네가 얘기한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받고 떨어져야 돼. 물체의 질량이 m이면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 얼마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그 물체의 무게를 남깁니다. 이 무게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야. 그래서 써있는 게 무게야. 못 읽으면 병신이야. 무게. 알겠어? 이거야.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중딩 때는 9.8로 쓰지만 고딩 때는 간단히 10으로 써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는 거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지구는 1kg당 10N의 힘으로 당겨라는 뜻입니다.
중력가 속도가 10이라면 1kg당 10N의 힘으로 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kg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은요, 네, 10N이죠. 그러면 10kg이면 100N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가 속도를 곱한 게 그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중력의 크기입니다. 되겠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중력가 속도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써져 있는 것처럼 1초당 속력을 10씩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중력가 속도는 1kg당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자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물체들의 초당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 중에서 자유낙하는요, 중력만 받고 떨어집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손에 잡고 있어서 속도가 0이었다고 치자. 근데 손을 놔. 자유낙하죠? 1초 지납니다. 속도 얼마입니까? 1초 지납니다. 속도 얼마입니까? 10대입니다. 또 1초 지나 2초 되면 속도 얼마 됩니까? 20대입니다. 1초당 속도가 10씩 증가하니까. 됐어? 1초 지나면 속력은 10이고요. 또 1초 지나면 10만큼 더 증가해서 20되고요. 또 1초 지나면 속력이 10만큼 더 증가해서 30 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자유낙하했는데 얘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20이었다고 쳐봐. 얘는 떨어진 지 2초 만에 바닥에 닿았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 그려. 오늘은 포물 쏘는 것까지 그리고 가요. 자,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를 보면요. 봐. 처음에 0초일 때 속도가 0이었는데요. 1초 지나니까 10, 또 1초 지나 2초가 되니까 20, 3초 지나니까 30, 시간이 처음보다 2배 커지면 속도도 같은 비율만큼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됐죠? 자유낙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자유낙하요. 지금 내가 1kg짜리를 떨어뜨렸을 때 이 모습이라고 치자. 그럼 100kg짜리 떨어뜨리면 시간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요. 1kg든 10kg든 100kg든 상관없이 지구는 모든 물체를 1초당 속력을 10씩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이건 1kg의 그래프이기도 하고 100kg의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질량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 갈릴레이가요. 가벼운 쇠구슬하고 무거운 깃털을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져. 왜? 얘네들의 속력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니? 네. 신기하죠? 지구가 1kg는 10N의 힘으로 당길 거고요. 100kg는 1000N의 힘으로 당길 겁니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다르지만 속도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요. 기울기는 여러분들 가속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일반적 가속도는 A라고 쓰는데요. 천체가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만 G로 씁니다. 됐어요? 중력 가속도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면적은 간거리라고 했죠? 그 시간 동안의 낙하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 S라고 쓰는데요. 낙하거리,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리만 H로 쓰는 물리적 습관이 있어. 그냥 거리야. 그죠? 자, 그러면 1kg든 10kg든 100kg든 상관없이 자유낙하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의 모양밖에 없어. 그렇다면 보면은 이 모양밖에 없으면 여기 있는 숫자도 정해져. 1초일 때는 무조건 속도가 10인 거야. 맞죠? 2초가 지나면 무조건 속력은 20인 거야. 그렇다면 1초 동안 떨어진 거리는 얼마니? 낙하거리. 계산. 아니야. 삼각형이야. 오, 있어요. 모든 물체는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자유낙하하면 1초 동안 낙하거리 무조건 5m입니다. 됐어. 2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니? 20입니다.
역간거리는 15m란 얘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됐죠? 자유낙하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숫자도 고정입니다. 됐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1초일 때 5m 떨어지고요. 2초가 되면 총 20m 떨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낙하도 등가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렇다면 자유낙하는요. 처음 속도는 0이고요. 가속도는 중력가속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공식을 변화시키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해볼게요. 1번. 나중 속도의 V는요.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이 항이 다 지워집니다. 납득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1번 공식은요. 뭡니까? 가속도에 중력가속도 집어넣으면 GT입니다. 그냥 GT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바닥에 닿을 때 20의 속력이었다. 근데 중력가속도가 10이다.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는데 2초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나중 속도를 알려주면요. 중력가속도는 고정된 값이니까 몇 초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조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 분해에 대해서 중력가속도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가죠. 두 번째도요. 이 공식도 됐죠? 낙하 거리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으로 바꾸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없으니까 예항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낙하 거리는 언제나 2분의 1 GT 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러면 2초 동안 낙하 거리 20m라는 거 우리 그래프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공식에다 또 넣어보시면 낙하 거리는요.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낙하하는데 2초 걸렸으니까 2의 제곱은 3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똑같이 20m 나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도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꾸시면 EGH는 V 제곱입니다.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 내가 물체를 20m 자유낙하 시켰어.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 얼마야? 라고 하는 나중 속력 구하라고 한다면 V는 루트 EGH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낙하거리 20이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 20이라는 뜻이네. 어떻게든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형태에 맞춰서 공식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유낙하는 이런 형태라면 등가속도 운동 중에 두 번째요. 빠르기만 바뀌는 거 연직상반 운동도 있다고 했어요. 연직상반 운동은요. 공을 똑바로 던져 올려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공기저항 없고요. 중력만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20의 빠르기로 던져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집니다. 얘는 빨라지는데. 왜요? 얘는 중력이라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지는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1초당 속력은 10씩 감소합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연직상반 운동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처음 속도가 20이었어. 그려봐.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들 넣어봐. 등가속도 운동이어야 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 변화 일정해야 되는데 쟤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 그렇죠? 우리가요. 되게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 하나만 보면 저 그래프 그리고 등가속도가 되게 잘 그려지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런 형태도 그려보셔야죠. 얘는 처음 속도가 20이었어요. 근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0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죠. 그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그랬는데요. 이 기울기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죠. 단 얘는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마이너스 값이야. 그렇죠? 네.
1초의 속력이 10씩 줄어요. 그러니까 얘는 1초 지나면 속력은 20에서 10 줄어서 10 될 거고요. 또 1초 지나면 10 더 줄어서 0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직상반 운동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2초 동안 올라간 거리는 얼마야?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간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초 동안 20m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연직상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저 공식 변형시켜서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얘는요, 처음 속도는 존재합니다. V0 있죠? 근데 나중 속도가 0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 가속도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G로 놓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나중 속도가 0이니까 이 항이 다 없어져요. 처음 속도는 존재하고요. 가속도에다가 마이너스 G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0은 V0 마이너스 GT라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조금 예쁘게 쓰기 위해서 얘를 이항해서 쓴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항해서 쓰면 처음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 속도가 20이야. 근데 중력 가속도가 10이야. 그럼 얘는 2초 동안 올라갈 수 있네? 그런 뜻이야.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높이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높이는 습관적으로 h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높이 h는 저기 있는 거 그대로 하면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붙는 거 이해하셔야죠. 됐어? 자, 세 번째는요. 여기에 가속도가 마주로 바뀌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 나중 속도는 0이니까 이거 없어지네. 그러면 모양이 마이너스 2g h는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동시에 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야. 저 공식은 돼요. 근데 저는 얘를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보면 잘 봐. 내가 2초 동안 낙하시키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20이야. 근데 20으로 던지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야. 그래서요, 사실은 연직상반은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랑 똑같아. 맞아? 그 얘기고요.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20이 될 때까지 낙하하는데 2초 걸리고 낙하한 거리 20m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도 보시면 됐죠? 2초 동안 똑바로 올라가는데 올라간 거리 계산해 보시면 20m 똑같습니다. 그러니 연직상반 운동은 사실은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직상반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은 그냥 자유낙하로 풀어버려요. 그게 더 깔끔하니까. 됐죠? 이런 식의 모습을 띱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30으로 던진다면 속도가 3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몇 초겠습니까? 3초죠. 그러니까 얘는 3초 동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3초 동안 올라가는 거니까 이동거리는요. 여기가 30이고요. 3초가 돼야 속도가 0이 되니까 면적 구하시면 올라가는 높이 나오죠. 됐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 생각해봐. 그죠? 처음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나오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맥은 다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내가 공을 던집니다. 20의 속도로. 그럼 똑바로 올라간다 그랬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그럼 속도가 0이 된 다음엔 어떻게 돼? 다시 내려오죠.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올라갈 땐 연직상반, 내려올 땐 자유낙하. 이 둘을 합하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연직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그럼 이제 한 번만 시간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줘. 올라갔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속도가 20이 될 때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을 시간속도 그래프로 그려봐. 이게 물리원 심화 문제인데 이게 물투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려봐라고 하는 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아니고. 근데 너네 지금 다 뭘 그렸냐면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속도 그래프는 방향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방향을 플러스 속도 방향으로 본다면 내려갈 때 방향은 마이너스 속도 그래프로 그려줘야 돼요. 알겠어?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죠. 플러스 속도, 마이너스 속도. 됐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방향을 안 보고 속력을 그린 겁니다. 됐죠? 시간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봤으면 내려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속도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 아무리 속도가 작아도 플러스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뜻이야. 그랬다가 속도가 0인 지점이 최고점에 왔을 때 2초입니다. 그렇죠? 처음 속도가 20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다시 떨어지는데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집니다. 그러니 올라갈 때 2초 걸리면 제자리로 돌아올 때 다시 2초 걸려서 총 4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속도가 0이었다가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니까 3초 지나면 속도 10 증가해서 10이겠죠? 또 1초 지나 4초가 되면 속도가 20입니다. 근데 운동방향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20으로 쓰는 거죠. 됐어? 이렇게 되고요.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아서 운동한다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같고요. 같은 높이라면 빠르기도 같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은 플러스 20이고요. 내려와 그 점을 지나는 순간은 마이너스 20의 속도로 쓰시는 게 맞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라 그랬거든요. 기울기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도 일정한 가속도인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받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전체가 다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이때요. 생각해 이제. 자, 0초부터 4초까지 오면은 평균 속력 구해. 왜? 그리고 평균 속도도 구해. 하십시오.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주율, 속력 얼마 나와? 10. 속도 얼마 나와? 0. 자, 속력은요. 얘 올라간 거리가 얼마냐면 밑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간 거리가 플러스 20이고요. 내려간 거리는 요 면적입니다. 항상 면적은 그래프와 X축이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요 면적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때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 얘기예요. 올라갔어요. 20m. 내려갔어요. 20m. 이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로 계산하는 거니까 부호 띄고 크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이라는 거리를 4초 동안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10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속도는 변위로 구합니다. 변위는 부호까지 달고 계산하셔야죠. 이게 방향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4초 동안의 변위가 0입니다. 제자로 돌아왔으니까 변위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0으로 쓰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게 속도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꼬매나 내가 20을 던졌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봤자 2초야.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면 4초에 됐어. 꿍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바닥에 닿을 때 됐어. 걸린 시간이 6초라고 치자. 던져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어. 어떤 상황일까? 6초 걸린대요. 실제로 올라가는데 2초, 그 자리로 내려오는데 2초이기 때문에 4초일 때 여기 온 거 맞아요. 근데 6초여야 풍소리가 났다는 건 얘가 여기서 더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물체를 던질 때 높이가 건물 위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던졌는데요. 항상 바닥면에서 던질 이유는 없거든요. 이렇게 건물 위에서 공을 20에 빠르게도 던지면 물체는요.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 높이를 지날 때 20이지만 건물 밑으로 더 내려와야지 풍소리가 나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6초 걸렸다고 치자. 그럼 보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요? 어떻게 그려줄까요? 이거요. 어떻게 바꾸셔야 될까요? 예? 더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6초겠죠. 자, 6초일 때 손님 얘기해봐. 얼마? 네. 4초일 때가 20이에요. 1초 더 내려와요. 5초일 때는 30이에요. 6초가 되면 10 더 빨라져요. 마이너스 40입니다. 요거죠. 됐죠? 그랬을 때 묻는 건 이 사람이 처음에 올라가 있는 이 건물 높이가 얼마니? 요거 묻고 싶은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됐어? 그럼 건물 높이 어디 있어요? 4초부터 6초까지 더 내려간 이 거리가 건물 높이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건물 높이입니다. 그죠? 그죠? 4초일 때 여기 있었으니까 4초부터 6초까지 더 내려오는 게 바로 건물 높이입니다. 그게 그래프의 영역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건물 높이 구하는 방법은요. 이게 등가속도잖아요. 등가속도일 때 간거리는 평균 속력을 잘라서 사각형을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4초일 때 속력 얼마? 20. 됐어. 6초일 때 속력 얼마? 40. 그러면 20부터 40까지의 평균 속도 얼마? 30. 만약 그 30이라는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더 간 거니까 이 건물 높이 60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건 등가속도기 때문에 이 공식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요. 두 번째 공식 요거요. 한번.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우리 이거 외웠어요? 자, 그랬을 때 간거리라고 하는 이 S의 정체는요. 얘가 6초 동안 올라갔다 내려온 이동거리 값을 얘기할까요? 변이 값을 얘기할까요? 자, 이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봐. 집어넣어서 S값 구해보세요. 얼마나 옵니까? 이때 S값을 구할 때 물체가 맨 처음에 올라가는 방향을 습관적으로 우리 플러스 방향으로 봐요. 하지만 중력과 속도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G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어넣어봐. 0에서 6초까지의 S값 구해봐. 얼마? 되게 이상한 숫자 나와요. 변수 얼마? 네. 이거 구하시면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0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됐어. 우리가 외웠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S는요.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변이값을 구하는 식이야. 됐어. 그래서 6초 동안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도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됐어. 직선거리이기 때문에요. 물체가 맨 처음에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이 변이 방향은 마이너스가 맞고요. 그리고 이 직선
직선거리가 바로 건물의 높이 60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공식에서 S의 정체는 변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원래 높이보다 더 아래쪽의 높이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지가 됐다면,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운동을 배울 준비가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 자유낙하 연직상반을 합해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마지막 등가속도 운동은 사실은 포물선 운동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자소서 어떤 내용을 써도 여러분들 다 인지가 돼. 그래서 자소서 때문에 역학은 좀 멀리까지 갑니다. 자, 우리 포물선 운동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 위에서요, 제가 공을 던져요. 자,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진다고 치자. 됐어. 수평 방향으로 공을요, 제가 10의 빠르기로 던지는데 얼마? 20m 높이의 건물 위에서 던진다고 치자. 그러면 이 공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사실은 수평으로 밀어서 던졌지만 얘가 가는 동안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 그럼 꼬맹아 잘 봐.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면 됐죠? 뭐가 바뀔까요? 빠르기만 바뀌니 방향만 바뀌니 둘 다 바뀌니? 방향만 바뀌어요. 됐어. 보시면 아까 빠르기만 바뀌는 자유낙하 운동과 연직상반 운동은요, 중력이라는 힘하고요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빠르기만 바뀌었어요. 됐죠? 방향만 바뀌는 등속 원운동은요,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랬을 때 물체가 그 순간에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의 실을 끊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항상 원의 접선 방향의 물체가 원래 가려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왜 못 갑니까? 그건 실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빠르기는 바뀌지 않고요, 방향만 바꿔서 애새끼가 일로 오는 거죠. 일로 못 가고. 그래서 여기에 와도 이 순간에도 물체가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 하지만 글리 못 날아가는 이유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지점에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냐면 수직합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트는 운동,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포물선 운동은요, 포물선 운동을 보시면요, 공이 이렇게 날아갈 때요, 여기 있을 때 물체가 원래 가려는 운동 방향은 곡선 운동할 때 접선 방향입니다. 이게 원래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왜 그리 못 가? 얘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은데 왜 그리 못 가? 그건 얘가 중력이라는 힘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요,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한 방향도 아닌 나머지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알겠어?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어, 방향만 바뀌어, 한꺼번에 다 바뀌어, 이걸 결정하는 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로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각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내가 던졌을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합니다. 그러니 이 물체를 던졌을 때 이 빠르기는 이 힘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0이라는 빠르기로 날아갑니다. 대신에 방향만 바뀌어서 얘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포물선이야. 그래서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갈 건데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갈 때요, 나는 이 아이는 사실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옆으로도 가고 아래로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분석하면 공이 옆으로 가고 있는 수평 운동도 하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 운동도 합니다. 그 둘을 따로 한번 보고 싶어요. 됐어? 그 중에서 옆으로 날아가는 수평 운동을 보려고요, 수평 방향으로만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어디 갔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0.1초 지난 후에 공이 여기, 0.1초 지난 후에 공이 여기, 0.1초 지난 후에 공이 여기 있다고 치자. 맞죠? 그러면 0.1초 후에 공은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공은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공은 옆으로 여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같은 시간 동안에 옆으로 간 거리는 일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할 때요. 옆으로 가는 운동은요. 시간이 지나도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등속 운동의 형태를 띱니다. 되겠어? 왜요? 옆으로 갈 때는요. 옆으로 미는 힘을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수평방향 속력이 안 바뀝니다. 됐어? 네. 자, 그럼 수직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도 보시면 처음에 물체 여기 있었는데요. 0.1초 지나니까 요 높이에 있어요. 0.1초 지나니까 요 높이에 있고요. 0.1초 지나니까 요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봐도 점점 낙하거리가 커지는, 아래쪽으로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아래쪽으로 힘 받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힘?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떨어지죠.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은 무슨 운동을 한다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 눈에는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이게 포물선의 정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얘는요. 옆으로는 계속 내가 던진 10의 빠르기로 갈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렇죠? 네. 근데 얘가 20m 높이에서 던졌어.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자유낙하할 때 몇 초 걸리니? 몇 초 걸리니? 20m? 20m. 20m 자유낙하 하려면 몇 초 걸린다고 했어 아까? 2초요. 됐어? 그래서 얘는 2초 만에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 바닥에 2초 만에 떨어질 때까지 얘는 옆으로 2초 동안 수평으로는 등속도로 갑니다. 그렇다면 건물로부터 공이 낙하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간 거리.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 10이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2초 동안 날아갔으니까 옆에 거리는 20m 앞에 가서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얘기야. 이게 등속 운동의 정체야.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할 건데 보면은 완벽한 포물선 운동은 이거죠. 공을 던집니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 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완벽한 포물선 운동입니다.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완벽한 포물선 운동을 할 때요. 내가 던지는 속도가 20이라고 치자. 근데 내가 수평면으로부터 이루는 각도는 몇 도로 던졌냐면 30도로 던졌다고 치자. 이해돼? 그러면 도대체 얘는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최고 높이에서의 속력은 얼마고요. 바닥에 다시 닿을 때 속력은 얼마고요. 됐죠?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거죠. 이게 포물선 운동입니다. 이해돼? 알겠어? 자, 그때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힘이라는 얘기도 해봐드렸었죠. 아닌가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리량들을 조사하면 물리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물리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크기만 갖고 방향을 안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 이동거리와 속력처럼. 그런 애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죠. 근데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방향도 가지고 있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라고 불러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변위와 속도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벡터 하나 배웠어요. 방향을 갖는 뭡니까? 힘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힘이 방향을 갖는 가장 최초에 배운 벡터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수요일날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벡터를 통해서 포물선을 이해해 볼게요. 자, 힘이라고 하는 거요. 됐죠?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벡터인데 방향을 갖는 값인데 이러한 힘은요. 오른쪽으로 3N의 힘과 왼쪽으로 3N의 힘, 같은 힘, 다른 힘, 다른 힘. 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달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 배웠단 말이야. 자, 이러한 벡터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모는 종이로 보세요. 이런 모는 종이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힘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이 힘이 있어요. A. 됐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힘도 있네요. B.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힘도 있습니다. C. 하나는 이렇게 그려진 힘도 있습니다. D.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A와 반드시 같은 벡터 있습니까? 있어요. 뭡니까? C입니다. 벡터는요, 평행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C가 있어도 평행 이동해오기 때문에 겹쳐요. 그래서 같은 벡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벡터들은 같은 벡터야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B 벡터를 같은 벡터로 만들고 싶어요. 방법! 뭡니까? A의 크기를 2배 하면 B가 되죠. 그러니까 A의 크기를 2배 하시면 B와 같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A 벡터는 B 벡터의 크기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랑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방향은 같고 크기가 다를 때는 크기는 우리가 했던 산수처럼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A 벡터와 D 벡터를 무조건 같게 하고 싶어. 방법. 네,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같아지죠. 그럼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세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세요라는 뜻의 마이너스죠. 벡터에서 마이너스는 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하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벡터들은 이렇게 놓고 산술적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거 우리가 힘 배웠었는데요.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받으면 이 물체는요. 이 힘 때문에 오른쪽으로 3만큼 변합니다. 근데 A라는 물체가요. 오른쪽으로도 3N의 힘을 받지만 오른쪽으로 4N의 힘도 동시에 받아요. 그렇다면 이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바뀔까요? 네, 오른쪽 방향으로 7N만큼의 변화가 생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힘이 아니고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요. 그 물체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걸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그 합성한 결과 만들어진 하나의 힘을 그래서 우리는 합력 또는 진짜 힘, 알짜 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요. 알짜 힘만큼 변화가 생깁니다. 됐죠? 알짜 힘만큼 변화가 생긴다는 거라서 알짜 힘을 구할 건데 구하는 방법 중 얘네들은 그래서 더한 만큼의 알짜 힘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요. 실제로 그 힘의 크기를 더한 만큼이 실제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3 더하기 4 하시면 7이고요. 그 힘의 방향은 얘네들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합력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물체는요. 오른쪽으로 4N이라고 하는 F2의 힘이 있고요. 왼쪽으로 3N의 힘이 작용합니다. B. 그러면 결국은 얘는 몇 N의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까? 오른쪽으로 1N이죠. 보시면요. 얘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3N, 똑같이 4N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F1이라는 힘과 F2를 더하세요가 아니고 이거 합성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합성하시는 건데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한 만큼의 합력이 작용하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여러분들 알짜힘 더하는 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요.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만큼이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다. 그래서 4에서 3을 빼시면 알짜힘의 크기 1 나오고요. 방향은 큰 힘 방향이 알짜힘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방향이 있는 값과 없는 값을 산술적으로 표현할 때 3 더하기 4는 무조건 7이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건 스칼라라서 그래요. 방향이 없는 값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3벡터에다가 4벡터 더하세요? 이 값은 7이 아니에요.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 달라? 이 두 힘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됐어? 그중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7이라는 값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요. 반대 방향일 때 가장 작은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릅니다. 근데 반대 방향은 몇 도인 줄 아세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입니다. 같은 방향은 몇 도인 줄 아세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입니다. 그러니 벡터를 합성할 때요. 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가 최대 효과, 180도일 때가 최소 효과야. 그럼 이제 느껴야죠.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는 감이 더 잡아요. 이거는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감을 잡으시면 벡터는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합력값은 작아지는구나 입니다.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의 합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 여기에 4N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4N이라는 힘이 4개가 있다고 칠게요. 거기에 3N이 작용할 건데 3N이 이렇게 첫 번째는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3N이 이렇게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3N이 이렇게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3N이 이렇게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랬을 때요. 학교에서 묻는 건 이 알짜힘이 얼마냐가 아니고 누가 제일 클까?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죠. 왜? 이 경향성을 봤으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알짜힘이 제일 큰 거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두 힘 사이에 사이값이 작으니까 알짜힘의 크기 크게 나타날 거야. 여기까지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 방향을 우리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 알짜힘 어떻게 구합니까? 그건 평행 사변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평행사변형법으로요. 원래 두 힘 F1과 F2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F1의 머리에다가 F2와 평행하게 같은 길이만큼 선 그리시고요. 연결하시면 얘가 F1이 되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이게 바로 알짜힘 방향이자 이 길이가 알짜힘의 크기입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대각선이 알짜힘의 방향이자 알짜힘의 크기.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서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알짜힘의 방향이자 크기. 평행사변형 그려 보시면 확인. 그래서 보시면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각선의 길이는 점점 짧게 만들어집니다. 알짜힘이 작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꼬맹아 얘는 확인하겠죠. 4벡터, 3벡터. 근데 얘가 90도야. 그럼 평행사변형 그린다고 치면 이건 직각. 자 여기서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이 자체가 직각삼각형이야.
0이니까 4면 여기는 얼마여야 되니? 5N의 알짜힘이 만들어진다. 됐어. 다른 건 못 구해도 얘는 여러분이 할 수 있죠. 됐어. 그래서 주로 이런 나옵니다. 피타. 됐죠? 그래서 얘는 알짜힘이 5N이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또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지만 굳이 평행사변형을 작동할 필요 없는 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별한 아이, 특수각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두 힘이요. 반드시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F1 10N, F2 10N 이렇게 크기가 같고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20도입니다. 자,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사이각이 120도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는 평행사변형이자 마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반드시 두 힘의 정확한 가운데 방향이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반드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짜힘이 무조건 1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치자. 근데 얘는 10N, 얘도 10N, 얘는 20N. 근데 이 각도가 120도, 120도래. 알짜힘이 어느 방향으로 몇 N일까? 알짜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일까요? 어디로? 아래쪽으로 10N이 나와야 되죠. 왜? 이거 두 개의 합력은 특수각이니까 정 가운데 방향으로 10N일 텐데 얘하고 얘는 반대 방향을 빼야 되고요. 얘는 20이고 얘는 10이니까 아래 방향 10입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요. 알짜힘 구하는 방법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은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비스듬한 방향일 때도 알짜힘 어떻게 구하는지 보셨고요. 근데 이제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걸 힘을 합성한다 그러는데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어요. F1, F2.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얘네들의 알짜힘 F라고 해요. 됐죠?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걸 힘을 합성한다 그러는데 거꾸로 해봐. 거꾸로는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주면 이걸 내가 수평과 수직의 방향으로 두 힘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야 돼요. 됐어? 자, X축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F의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었고요. Y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려서 연결을 하시면 이게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어서 사실은 Fx와 Fy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 되는 꼬라지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X축으로부터 F까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90도인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피타입니다. 네. 그랬을 때 빗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크기가 F니까요. 이제 이거 구하는 거 삼각비로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F면 얘는 이게 F야. 여기 90도고 이거 세타야. 수학선생님들 불러온다더네. 요거 얼마라고 배웠니? F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돼. 이렇게 배웠죠. 맞아? 그래서 fx 값은요. 빗변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20N이고요. 요 각도가 30도라면 요 크기는 20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10루트 3의 크기에 힘이 작용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크기는 얼마야? 요게 얘일 텐데. 그쵸? F, Y는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F 사인 세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도 F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시면 되니까 20 곱하기 사인 30은 2분의 1.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해입니다. 맞아. 이런 식으로요. 벡터는요.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로 합성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벡터를 여러 개의 벡터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은 수평과 수직 90도의 방향으로만 나눴습니다. 같이
하지만 90도가 아닌 방향으로도 힘을 뱉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90도로만 나눕니다. 자, 이게 어디에 주로 쓰냐면 앞으로 모든 물체는요 힘이 분해돼서 작용해요. 우리가요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좀 복잡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 한 바퀴만 돌리고 나면 됩니다. 자, 빗면의 각도가 세타인 곳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이렇게 놨다고 치자. 예를 들어 이 각도는 30도고요. 내가 여기다가 10kg짜리 물체 놨어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 물체는 지구니까 당연히 뭐가 있냐면 중력이라는 힘을 아래 방향으로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으면 내가 여기다 물체를 놔도 얘는 밑으로 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건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는데 이 중력이 나뉘어서 작용합니다. 됐어? 이 중력이라는 힘이 나뉘어서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돼서 작용합니다. 됐어? 이 경사면으로 작용하는 힘 Fx라고 하고요.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Fy라고 하면 사실은 이 두 힘으로 나뉘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이렇게 대각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빗면의 요각도가 세타면 보면 여기 어딘가가 반드시 세타야. 어디게 해요? 존적과 경사면을 90도로 돌려 여기 각도가 반드시 경사각입니다. 됐어? 그리고 이 부분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보이세요? 요 크기가 얘입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요게 직각삼각형이고 요 크기가 mg. 그러면 꼬맹아 얘는 얼마니? 불러줘. 어떻게 구해?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건 세타니 아니 사인이니 코사인이? 사인이죠. 그죠? 그래서 요 크기가 mg 사인 세타의 크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놨을 때요. 얘가 빗면으로 싹 내려가는 그 힘. 됐죠? 외우세요. 모델은 병신이야. 빗면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 힘을 mg 싹 내려가 세타라고 외운다. mg 싹 내려가 세타. 모델은 바보야. 알겠지? 그리고 물체를 경사면에 놨을 때요.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이 수직으로 누르는 이 힘이 물체가 바닥을 콕 눌러. 그래서 얘가 mg 콕 눌러 세타의 크기죠. 되겠냐? 이렇게요.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힘이요. 사실은 중력인데 그 중력이 둘로 나뉘어서 작용한다. 하나는 mg 싹 내려가 세타, 하나는 mg 콕 눌러 세타. 됐습니까? 이 두 개의 힘으로 작용하고요. 이 콕 누르는 힘은 물체 운동에 관여하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mg 싹 내려가 세타, 이 힘 때문에 물체는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똑같은 물체가 있더라도 경사각이 커지면 사인 세타 값이 커지니까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더 빨리 내려옵니다. 되니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합성과 분해할 수 있다면 지금 선생님은 힘으로 설명했지만 모든 벡터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포물선 운동을 그려봐 드렸어요. 자, 비스듬한 방향으로 저는 20의 빠르기로 물체 던졌어요. 근데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30도래요. 그러면 이건 속도니까 방향 같잖아요. 이 속도는 둘로 나눕니다.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로 나누시면 이 두 개 합성했을 때 얘가 대각선의 속도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수평 방향 속도 얼마겠니? 요거 불러. F 아니 V. 요 속도를 V라고 하면 V 코사인 세타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물체를 비스듬히 던지면 속도는 v 코사인 세타의 x축 방향의 속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20 곱하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 10 루트 3의 빠르기로 물체를 던진 거랑 같습니다. 루트 3은 대략 1.7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17m의 빠르기로 던졌어. 수평으로.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수직으로는요. 얘는 얼마의 속력으로 던진 것과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 수직 방향 속도는 얘니까 얘는 v 사인 세타의 속도를 수직 방향으로 갖겠죠.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사인 30도는요 2분의 1이니까 똑바로 10의 빠르기로 던져 올린 거랑 같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공을요 사실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치지만 실제로는요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10루트 3의 빠르기로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수직으로는 10의 빠르기로 공을 던져 올린 것과 같은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올라가는데요. 얘는 올라가는 동안 어디에 있던 중력이라는 하나의 힘만 받아요. 중력이라는 하나의 힘만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평 방향의 이 속도는요. 저 중력이라는 힘과 90도 방향이죠. 그럼 이 빠르게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합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요. 옆으로 가는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졌을 때 속력이 10루트 3이면 어느 지점이든 수평 방향 속도는 10루트 3의 빠르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죠. 최고점에서도 수평 방향 속도 그대로 10루트 3입니다. 단, 수직으로 던져 올린 이 빠르기는요. 중력이랑 반대 방향의 속력은 연직상반으로 점점 줄죠. 속도가 얼마 될 때까지 올라갈까요? 0 될 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고점은 수직 속도가 0인 지점입니다. 그러니 최고점의 높이에서는 수평 속도만 갖는다. 수직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똑바로 10의 빠르기로 던졌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10의 빠르기로 던졌으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가니? 1초. 그랬다가 다시 1초 동안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공기정학습은 여기 대칭이거든요. 이쪽하고 이쪽.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데 1초 걸리고 내려가는데 1초 걸릴 겁니다. 이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총 2초 동안 얘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으로 잘라보시면 얘는 수평으로 등속운동 하고요. 이때 얘는 위쪽은 연직 운동해요. 연직 상반. 이쪽을 보시면 얘는 연직 속도가 0인 상태로 아래로 내려가는 자유낙하 운동과 등속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사실은 자유낙하와 등속 운동을 연달아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수평 방향은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입니다. 수평 속도는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이에요.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로요. 2초 동안 날아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2초 걸리더라죠.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가는 총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됐죠. 수평 속도에다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10루트 3에다가 2초를 곱하시면 옆으로 총 날아간 거리는 20루트 3m 날아가서 착지해요. 이런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을 보시면 수직 방향은요. 맨 처음에 위쪽 방향으로 10이라는 속도로 던졌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 0 됐다가 다시 10이 될 때까지. 연직 운동은요. 높이가 같은 위치면 빠르기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던질 때가 10이면 그 자리에 돌아올 때도 10이라는 빠르기죠. 됐죠? 그래서 10이라는 속도로 던져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1초 걸리고 또 제자리로 내려올 때 또 1초 걸려 2초일 때 수직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1초 동안 올라간 거리 5m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데 5m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5m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포물선 운동입니다. 됐어?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이요. 여기에서도 수평 속도는 10루트 3, 수직 속도는 10. 그래서 그거 합성하시면 됐어. 보이세요? 얼마? 다시 20. 알겠죠? 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떨어질 때 얘는 이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떨어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던질 때 빠르기와 내려올 때 빠르기 똑같고요. 그 20이라는 빠르기는 수평 속도 10루트 3과 수직 속도 10의 합성된 결과의 속도입니다. 이해되니? 엄청 많은 얘기 쏟아냈어요. 이거 물토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을 그냥 확장한 거거든요. 자유락하고 등속도를 붙여버린 거예요. 물토는 이런 거예요. 물원을 배우고 나면 물토에서 새로운 걸 안 배워요. 그냥 물원에서 했던 얘기들 종합합니다. 그래서 물원이 새로운 내용을 너무 많이 배워서 물원이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물토는 오히려 물원을 복습하는 개념이거든요. 물토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어렵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너네한테는 3월달부터는 과학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을 합해줘야 다른 아이들하고 같은 수준의 깊이 있는 자소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조금 많이 나갑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깊어서 처음에만 조금 어렵다 느껴질 거야.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수요일날 지금 했던 얘기들을 반복은 할 거지만 이런 얘기들이 너네가 했던 등가속도 운동의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답을 보러 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현수야 우리는 물리 1에 있는 아까 얘기한 등가속도 운동까지만 해서요. 주율이랑 승우 같은 경우에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서 채점까지 해왔어. 그러니까 현수도 여기까지 해오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시간이 수요일 날일 거예요. 수요일 날 여기까지는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다. 밥 먹어. 그 다음에요, 밥 먹을 거 꺼내서 먹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만, 너네 방학 특강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가 방학 특강이라서 신청한 거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시간표 드릴게요. 주율이는 엄마랑 얘기했을 때가 수학, 과학 특강 듣는 거 무리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니? 네, 그러면 수학, 과학 특강 시간표 드릴게요. 선생님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수는 특강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현수는 특강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수학 특강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과학 특강은 어떡할까요? 과학 특강은 안 해요? 그러면 너 생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데 괜찮아요? 생지는 천체하고 동물식물 에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삼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채,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획수들이요. 물리는 전체적으로 전자기까지 다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